문재인 후보에 대한 공격은 문재인 개인을 털었더니만 나오는 게 처마를 갖다가 건축법에 30cm 위반해서 냈더라. 그건 처마 진짜. 게이트. 예. 처마 게이트는 진짜 아마 그 최고의 코미디로 개그로 꼽힐 수 있는. 네, 그 그러나 공격이 아닌가. 처 20촌을 조사하던 이 언론의 태도에 비한다면 처마 30cm도 너무나 큰 죄악으로 돌변할 수 있는 이런 한국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을 팠더니만 처마밖에 없더라. 네. 처마 게이트로 해가지고는 타격이 너무 없더라. 게다가 처마 게이트를 갖다가 후드를 까다 보면은 당연히 위장 전입범 안철수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처마 게이트보다도 수억 배 더 위중한. 그러니까요. 위장 전입의 우리 안철수. 그렇게 당연히 이제 호출이 될 거고, 네.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대상을 치사하게 또 가족으로 옮겼죠.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한 공격은 첫째는 처마고, 네. 둘째는 사실 안경이었습니다. 안경은 또 뭡니까? 문재인이 안경을 비싼 안경을 썼다. 명품을 썼다. 네, 그렇죠. 린드버그라고요. 네. 저도 지금 린드버그 안경을 계속 노리고 있는데, 안경 테만 한 80만 원 정도 해요. 오, 명품이네. 네, 이제 덴마크인가 아무튼 어디 유럽 쪽 제품인데 엄청 가볍고 그래가지고 그쪽이 좀 인기가 있어요. 인기가 있는데 80만 원짜리 안경을 쓰다니 너무 부자 아니냐? 그랬던데 역시 또 900억대 주식 부자 안철수가 더 기억이 나지. 돼. 80만 원하고 900억하고 게다가 안내비 최고점에 올랐을 때 싸가리 판 그 대주주의 도덕적 타락은 비교가 불가능하지. 쥐돈 내고 안경 산 거랑 남의 돈 홀꺼낸 주식 사기범이랑 같을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것도 좀 안 되겠대. 그래서 또 세 번째 게이트가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의자 게이트입니다. 의자 게이트. 네. 그것도 얼핏 들은 것 같긴 한데. 근데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광고 방송을 하는데 거기 문재인 후보가 집에서 앉아있던 의자가 비싼 의자더라. 그래서 의자가 비싸다. 그래서 의자가 비싼데 어쩌라고? 그래서 또 해명한다고 했어요. 사실 중고로 사가지고 얼마 안 되고 그러는데 중고로 사건 새거로 사건 비싸면 어쩌고 싸면 어때요? 저도 옷 욕심 있어가지고 옷은 명품 많이 입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왜 태가 안 나죠? 아무 옷이나 입어도 태가 난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몸이 그런가요? 명품이니까. 그렇군요. 저만 그런 소리 듣는 줄 알았어요. 태가 안 나는 거는 우리 하소장이 태가 안 나지. 사실 알고 보면 저도 온 동네 명품인데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명품이에 돼 옷은. 그래서 아무도 명품이 안 해주길래 말했냐. 폴로만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시다시피. 폴로는 서민 옷입니다. 예, 서민의 명품. 네. 맞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문재인 개인 후보 본인을 향한 공격이 다 실패. 그래서 남은 게 아들을 향해서. 아들 공격에 대해서. 아들 공격이 되는데 일단 자세한 거는 사실 너무 복잡해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근데 저는 문빠이기 때문에 당연히 말도 안 된다.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당연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여태까지 문재인 본인을 향한 네거티브가 실패한 것처럼 아들을 향한 네거티브도 실패할 거다. 라는 데에 대한 확신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고 그거는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시는 문재인 지지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아들, 가족을 향한 네거티브는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이게 이제 한두 명한테 가는 것도 아니에요. 다 그래요. 정치권에서 이게 아주 자주 있는 일이고. 근데 그 중에서는 이명박의 아들 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렇죠. 빤스 입고 히딩크하고 사진 찍은 거. 네, 빤스는 아니지. 반바지였지. 반바지나 빤스나 쓰레빠가 중요하지. 빤스는 근데 이명박 아들은 그런 거뿐만이 아니라도 이런저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해창 아들. 키가 몇이었죠? 175인가? 그런데 몸무게 48kg인가? 45kg인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죠. 네. 이론적으로는 홍준표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해창에 대한 비난으로 넘어갔죠. 네. 도대체 아들을 갖다 저렇게 굶기다니. 아들을 무슨 포로 수용소에 놓듯이 유황도에 있는 미국인 포로처럼 그래. 그러게. 사람 너무 독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상당히 이제 근거를 가진 거였었고, 그리고 이제 이해창 후보도 애를 많이 먹었죠. 그러다가 또 최근에 네거티브 사례가 있습니다. 가족을 향한 네거티브. 박원순 시장. 박원순 시장 아들 디스크 문제로 해가지고, 디스크 문제로 이제 뼈가 이상하다는 둥, 엑스레이가 지가 아니라는 둥 해가지고 엄청 난리를 쳤죠. 근데 여기서 그 네거티브를 주도한 자들이 두 부류가 있었어요.
의사 그룹이 있었고, 2, 법조인 그룹. 의사 그룹 중에 하나가 내 친구야. 아, 그래. 세브란스 그 의사요? 그 양반이 박종철 고문치사 때는 고문치사를 증언했던 놈이야. 근데 그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게 이제 그 의사들 나름대로는 또 그 내부에서 의학적 논쟁을 할 수는 있다고 봐요. 아니 뭐 친구는 아니지.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지.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 그 공격을 600명인데 어떻게 다 친구야. 공격을 주도한 자가 강용석이에요. 강용석이 하필이면 또 그때 강용석이 주도를 했었죠. 갑자기 신뢰가 확 떨어지네. 근데 이제 그쪽 애들이 나름대로 팩트거리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많이 모았어요. 많이 모았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박원순 시장의 대응을 보고 정말 훌륭하다. 훌륭하다를 넘어서 완전 전율을 느꼈어요. 뭐 어떻게 대응했길래 난 뭐 별로 관심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갔어. 당연히 그렇게 공격이 들어오니까 아니다 그러죠. 아니다 그러는데 그 아닌 거를 갖다가 증명하는 게 너무 쉬워요. 공격이 뭐냐 하면 엑스레이를 바꿨다. 바꿔치기를 한 거다. 그러니까 아들을 데리고 와서 다시 찍어라. 찍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박원순의 대응이 그럼 아들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근데 아들이 어디 멀리 갔다는 둥, 며칠 시간을 달라는 둥, 언제 날짜를 잡자는 둥, 이렇게 계속 미뤄요. 이걸 보고 강용석이 확신을 한 거예요. 진짜다, 이거. 지도 하다 보면 지 나름대로 자료를 모은다고 모았겠지만, 그걸 어떻게 확신을 합니까? 박원순이가 저런 식으로 뒤로 꽁지를 빼는 거 봐서 이건 맞구나. 확실하다. 이렇게 이제 필이 왔겠죠. 그때부터 너무 막 나가요. 너무 막 나가가지고, 막 공개적으로, 아들 이름 밝히고 얼굴 다 까고, 그 다음에 막 여자친구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하고, 공개 수배령 내리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박원순이 계속 미루고 아니다 이런 얘기만 하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방에 모아가지고 의사까지 와가서 사진을 찍어버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게 완전 얽어매버린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저는 그래서 그때 당시까지 박원순에 대해서 이제 불안한 게 있어요. 의사들이나 이쪽에서 사람들을 헹구고 잘 모르잖아요. 우리의 의학 얘기들을. 모르지.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이 어딨냐. 아들 보니까 생긴 그렇게 안 생겼는데 여기 이상하더라.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아들이 정말로 그렇게 이상하게 허리가 생겼대요. 찍어봤더니. 예. 그래가지고 이제 꼼짝 못하게 된 거거든요. 정말, 그때까지 공격을 주도하던 의사들이 직접 엑스레이 검증을 하고 동일인이 맞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근데 여기까지만 해서는 말 그대로 스나이핑이에요. 완전 저격인데, 완전 덫으로 몰아와가지고, 한 방에 다 몰아가지고, 홀라당 드러낸 거예요. 여기까지는 말 그대로 제 상상을 뛰어넘는 너무너무 훌륭한 대응이었는데, 그 다음 대응에서 제가 맛이 간 거예요. 여기서 대인배 코스프레를 합니다. 갑자기 그냥 다 용서해줄게. 네, 용서해줄게 분위기. 근데 제가 그때 맛이 확 간 거는 이게 그냥 자기 아들을 갖다가 막 놀리는 이웃집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용서해주겠다. 꼭 이런 톤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 그쪽 이제 의사들과 강용석의 범법 행위가 있어요. 그 범법 행위 뭐냐 하면 개인 의료 기록을 갖다 누출한 거예요. 그 의사윤리상 치명적인 거지. 네, 심각한 범죄이거든요. 네. 의사들을 우리가 믿고 진료받는 이유는 자기의 진료 비밀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의사들에게 진료 비밀 누출은 어마어마하게 큰 범죄입니다. 맞습니다. 그거를 하는 거는 또 국가적인 공적인 법익이에요. 네. 내가 누가 내 돈을 갖다 살짝 들고 갔다 하더라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놓고 용서 드립을 친 거예요. 제가 그때 맛이 확 갔죠.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한 2, 3년 전이 1, 2년 전인가? 그때 와서 다시 또 고발한다고. 왜냐하면 그때 그렇게 스나이핑을 해가지고 애들 갖다 아작을 냈는데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어떻게 허리 디스크가 어쨌다는 동 지랄 하나 치고 있어요. 징징대는데. 그게 다 잡아넣었어야 돼 그때는. 그때 잡아넣었어야지. 다른 사람을 찍은 거라도 바꿔치기 한 거라도 고소해 바꿔치기 했다는 그러니까요.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서 교훈이 있습니다. 네거티브가 있습니다. 네거티브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 이거 네거티브가 자꾸 먹히는 것 같으니까 문재인 지지자들 엄청 불안해해요. 그래서 막 캠프를 욕을 합니다. 제대로 대응해야지. 제대로 대응이 뭔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뭐가 제대로 대응인지. 결과가 말해줍니다. 예, 여러 가지 대응이 있습니다. 첫째 대응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많아요. 주변에서. 괜히 좀 착해 보이는 척 하는 건데, 저런 네거티브에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우리의 포지티브한 정책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절대 안 통합니다. 그 예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선할 때 듀카키스라고 그 대선 후보가 있었는데 얘가 아주 하다하게 당해요. 네거티브에. 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 정책으로 승부하겠다.
근데 이게 떨어집니다. 국민들한테는 저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저지랄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 아무 말도 못하는 거 아니냐. 변명이라도 해봐 임마.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얘가 아주 참패를 합니다. 네. 둘째로 차분차분히 반박한다. 차분차분히 반박한다. 뭐 틀린 일은 아니고 실제로 차분차분히 반박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네거티브에 대한 대응으로 적절 충분한가? 전혀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거티브는 하는 사람들이 신나서 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인가의 여부는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사실이고자 자기 확신들을 계속 더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 그 반박을 더 꼬리를 무는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더 말려요. 이게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아까보다 첫 번째 무대응, 두 번째 차근차근 사실을 갖다 반박, 세 번째가 또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사실 네거티브에 대해서 거의 뭐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소? 예. 느고소? 형사 고발 등등의 아주 초강력 대응입니다. 일부인들을 위한, 일부 아주 튀는 애들을 향한. 이거를 해가지고 초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꺼야 돼요. 이거를 해가지고 계속 이런 걸 하다가 큰일 난다.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시그널들을 갖다가 보내야 되거든요. 저쪽 팀들한테. 근데 이거 시그널을 이미 많이 보냈어요. 일단 문준용 건에 대한 내용은 대한민국 중앙선관위가 이것은 허위 사실이며 이런 걸 계속 유포를 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사안입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수를 띄워야 지금 정신이 없는데 언론들도 가시하고 있는 판인데.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튀는 놈이 나오면 걔를 갖다 시범 케이스로 삼아가지고 조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좀 당부하고 싶은 게 그런 호들갑에 대해서 좀 자제를 좀 당부를 했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뭐냐면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문재인 후보가 지지율이 다른 사람을 압도하기 때문에 지지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후보의 가치를 보고 지금 지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지난 몇 년 동안의 과정에서 2등한 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박원순한테도 심지어는 뒤지는 적도 있었고요. 반기문이가 나왔을 때는 계속 2등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막판에 가가지고 겨우 이기고 그러니까 이제 반기문이 물러났지. 문재인을 지지하는 것은 문재인이 이 지지율 1위인 후보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지지율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후보나 캠프를 불신하지 말고 믿으라.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믿는다면은, 이런 문제가 있다면은 나는 문 후보를 믿고 문 후보의 아들이 절대 그렇지 않은 걸 확신하는 속에서 질문하는 것하고, 이거 혹시 사실이면 어떡해? 안 그래도 지금 지지율 떨어지고 있는데 캠프는 뭐 하는 거야? 그런 식의 대응은 진짜 어리석게 짝이 없는 대응이에요.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문바라면은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땐 잘 인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지자들. 네. 아무리 이제 제가 볼 수 있는 지지자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늘 대부분 90%는 훌륭하게 다 해요. 그러나 그 소수의 지지자들이 문제입니다. 그건 문재인 지지자뿐만 아니고 이재명, 안희정 지지자도 역시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도 메신저로 뭘 보내오고 해가지고 참 다 그래도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라서 욕은 못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욕하는 거예요. 좀 정신 좀 차리라고. 문재인이 그러면 대통령 안 되면 지지 안 할 거야? 그러면 문준용 씨 사건이나 이런 걸 문캠에서 얘기를 안 하는 건 작전상 그러는 건가요? 대부분 지지자분들 제 주변에서 보면 왜 이렇게 안이하게 대응하다가 뒤처지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언급들이 없냐 확산되고 이번에 행사고소한다고 했더만. 그러니까 우선 그거는 하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기조가 있고요. 지금 박원순 시장 케이스를 말씀하셨지만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하신 거고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쳤죠. 근데 그 사이에 하 소장이 네거티브에 대한 대응 세 가지를 말씀하실 때 두 번째 케이스 조근조근 대응하는 것을 하다가 박원순 시장이 엄청나게 말렸어요. 그래서 근데 박원순 시장 도와주던 분들이 많이 캠프에 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극구 이제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함부로 대응하면 안 된다라는 기조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공식적으로 어떤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카더라처럼 그냥. 그렇죠. 지금까지 나는 경선 과정에서 일부 이제 다른 쪽 지지자들이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올리는 것 거기에 대한 대응이 선관위 고발이었죠. 네. 그래서 선관위가 5급 공무원이라는 부분하고 한 명 지명했는데 한 명 했다는 요 부분 허위다.
라고 해서 그걸 이제 불법으로 해서 그걸 1차 제재를 했고, 그러고 나서 경선 끝나자 이게 싹 수그러드는 국면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박지원이가 불을 지폈지. 그렇죠. 예. 여러 군데서 언론까지 가세해서 지금 불을 지피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박지원 존중 붙이기도 싫은데 이제. 아주 교묘하게. 예, 공식적으로 의혹만 제기해요. 예, 공식적으로 뭐 질문을 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한번 했고, 그 다음에. 하태경이가 또 뭐라고 그러더만. 하태경이가 또 한번 했고, 그다음에 심재철이가 또 한번 했고, 예. 이렇게 이제 하나씩 나오고 있는 중이죠. 이게 톡톡 치는 이제 재벌 던지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피체를 뭐 저기를 해보자고. 예. 갑자기 뭐 근데 그것도 뭐, 그건 이따가 기회 있으면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기존에 하나하나 대응하면 말린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고 있던 중이고, 사실상 첫 번째 공식적인 대응은 JTBC, 우리 경선 후보 결정하는 날, JTBC 인터뷰에서 손석희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한 게, 그랬죠. 사실상 첫 번째 공식적인 답변이었어요. 공식적인 대응이 그건 질문이니까 대응이 시작된 거라고 봐야죠.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특히 문재인 지지자들은 이 점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문준용 아들내미 이 문제가 사실은 지금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2012년도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게 진위 여부를 디테일을 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는 전문가들이 하는 거고, 보통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전혀 안 돼요. 뭐냐면은,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2012년도에 문제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때도 지금 문재인이 3%밖에 안 졌고 계속 추격해 가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그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은, 게다가 이명박근혜 정권을 지나면서 온갖 자료는 다 확보한 그런 상태인데, 조져도 벌써 조져가지고 문제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지자들이 걱정하는 건 이게 정말일까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그러면 정말 아닌데 무슨 헛소문이 굳어질까봐 그러는 거죠. 그거는 정말 조심해야 돼. 지지자들은 의심하지 않아요. 내 얘기는 지지자들이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그런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논리를 깨부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진짜 사실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겁나요, 들들들. 아니, 이런 반응은 좋지 않지. 지지자들 입장도 하 소장이 예시한 그런 방법이나 지금 캠프가 취하고 있는 입장이나 사실 마찬가지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대응하면 판판이 계속 또 새로운 걸 물고 나오는 걸 다 경험하잖아요. 프레임을 말리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워만 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사실 발끈될 거 아니냐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죠. 아니, 이게 사실을 밝히고 이게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이게 말이 한도 끝도 없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예. 진실이라는 거는 너무나 명백하더라도 그 진실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의심나는 구석들이 많이 존재를 해요. 네. 그래서 그래서 디테일로 가면 그건 박원순 때 이미 수도시켜놓은 바 아니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건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문제가 없다는 확신 속에서 뭔가를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 점을 좀 강조할 필요는 있죠. 그렇죠. 문제가 없어서 이건 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은 자, 이건 여차여차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걸 네가 어떻게 하냐. 이게 문제가 됐다면 벌써 문제가 됐지. 이건 문재인 털게 하도 없으니까 지금 또 리바이벌 하는 것이 불가해. 흔들리지 마.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사실 진짜 모범답안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 난 그게 안타까운 거야. 맞아요. 난 문파가 아닌데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칭 문파라는 사람들 벌벌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 자, 저도 여기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1. 벌벌 떠는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서현석 대표님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너무 그렇게 화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게 1번입니까? 예, 이게 1번입니다. 서 대표님 화내지 마세요. 네, 1번. 네. 서 대표님 화내지 마세요. 그게 화낼 일은 아니죠. 네, 화내시면 안 짜증나서 됩니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다 문재인 지지자들인 거고, 그리고 이런 분들이 다 힘을 내서 우리가 이제 표를 모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문파들의 일이고 난 몰라요. 2번은? 네. 이고 두 번째로는 지지자들한테 그러지 마세요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번은 캠프한테 좀 제대로 해라. 엄청 잔소리하는 사람들. 근데 그 잔소리하는 사람들의 내용도 다 거기에요. 그리고 캠프가 그대로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그리고 거기 선거 전문가 저걸 선거 전문가라고 하고 있나 어쩌고 그러는데 저도 선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하수장 얘기 들어 네가 해봐라. 마찬가지로 후보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캠프에 대해서도 당연히 믿음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만 딱 얘기할게요. 예.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 사실 저도 그런 확신을 준 범인 중에 한 명이라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당의 역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민정당 때부터 공채를 해왔던 한나라당 이쪽의 역량이 조금 더 뛰어난 건 사실이에요. 제가 기자로서 뛰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야당은 그 옛날에 지금은 이제 지금도 공천한지 잘 모르겠는데 뭐 턱처럼 들어왔던 사람들이 거의 전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역량의 차이가 났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여당은 능력이 있고 야당은 무능하다 이런 이제 프레임이 있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문재인은 대세가 형성이 되면서 대한민국의 똑똑하다는 인간들은 처음 문재인 캠프로 다 들어오고 그게 밀린 놈들이 다른 아닙니다만은 뭐 이재명 안희정을 가고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캠프의 역량에 대해서 지금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캠프에 대해서 불만은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아니니까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캠프도 역량 있는 사람들이 총 집결해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노심초사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그 대응 자체가 매우 늦다든가 매우 어리석다든가 하지는 않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야 된다. 그 얘기하는 바입니다. 예, 그 점을 제가 전 대표 물어보신 답을 하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노력하겠습니다. 전 대표 물어보신 답을 하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문 후보의 소속기에 대한 답변이 첫 번째 공식 대응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이제 팩트 체크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또 곧 한 1시간 뒤에 캠프에서 반박자를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JTBC에서는 반론 보도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 공식 대응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언론에서 제기한 직접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대응을 한 것이고 지지자들이 바라는 화끈한 대응. 이것도 동시에 예고를 했어요. 법적 조치할 거다. 그러나 그 얘기는 이제 뉴스로 들었어요. 직접 돌파할 것이다. 그 시기를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법적 조치하게 되면 누구를 할 건지도 정해져 있어. 나와 있어요, 벌써.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돈 좀 들겠네. 예, 지지자들 지금 서 대표님이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를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확신을 가지고요.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이게 뭐 정말이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빨리빨리 좀 클리어를 못하느냐 하는 불만. 근데 그거는 빨리 클리어가 안 돼요. 문제는 약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아들내미라도 물고 안 늘어지면 안 된다고. 그거는 저쪽 사정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이쪽 사정 때문에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박원순이 깨끗하게 클리어했거든요. 네? 완전히 혼란 다 뒤집었거든요. 그 이후로도 5년 넘게 끌었어요. 또 나와. 이게 그 말을 끄는 거는 안철수의 필요에 의해서 지금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박지원이가 직접 얘기하면 걸릴 것 같으니까 애둘러가지고 지금 계속 불만 지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까지, 우리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님 까면 안 되지. 예, 결론만 내겠습니다. 캠프에서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돼요. 캠프에서 뭐 하느냐. 캠프에서 나서면, 그걸로 끝장을 낼 수 있게 나서야지 돼요. 캠프에서 나섰는데 또 찔끔찔끔 따라가는 형태로 가면 한 번에 출정이 완벽한 5월 9일까지 계속 거기에 말려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딱 확 질러가지고 그 뒤로 얘기 못 나오게. 이게 지금 밀리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 나와도 쌩까도 괜찮게끔 할 정도의 조치도 강해야지 되고 시기도 무르익어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야 많이 또 안철수가 막 띄워주게 하고 좀 불안하겠지만 전체적인 이 네거티브의 확산도라든가 이것은 사실상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은 상태예요. 아니, 나도 저 20대. 믿으시고? 네, 물어봤어요. 캠프를 믿으시고? 그 얘기를 했더니 문준영이 누군데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대부분 몰라요. 이 일을 디테일하게 잘 아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그 문재인을 무지하게 싫어하던가 아니면 문재인의 지지자들밖에 없어요. 그 일반 국민들은 문준영이 누군데? 우리 딸한테 물어. 문준영 아니야? 그랬더니 몰라, 처음 듣는데 뭐 하는 사람인데 스타야? 그러더라고요. 어디 뭐 비슷한 뭐가 있나 봐.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는 그야말로 내부자의 두려움에 불과한 겁니다. 예,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얼마든지 거의 의혹 남는 거 없이 제가 다 털어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믿으시고 대범하게 나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전제하에서 그거 진짜 한번 드러나 봅시다. 난 뭐 그게 끈이 안 된다고 확신해요. 그래서 들을 필요도 없는 건데 또 이런 디테일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게 건이었으면 정말 당시 새누리당이 문재인의 의자와 안경을 가지고 시비 거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게 2012년도에 문제가 돼서 크게 됐지. 그러니까 그때 넘어갔는데. 이게 원래 나온 일이 2006년도 일이에요. 그렇죠. 그 설명을 들으면 더 확신을 가지실 거예요. 지금 하승주 소장이 말씀하신 그 관점에서 우선 좀 훑어드릴게요. 이게 이제 2006년 12월에 입사를 했으니까 2007년 그러니까 12월에 입사를 했고 근데 그때는 2006년 한 5월인가 그때 문재인 대표가 민정수석 하시다가
사퇴를 했어요. 이빨 다 빠지고 그때예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입사를 했는데 2007년 그 다음에 입사하자마자 3월 달에 비서실장으로 다시 복귀를 해요.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이제 부른 거죠. 그러니까 거절 못하고 비서실장으로 들어가니까 문재인 대표가 비서실장으로 딱 들어가니까 그때 아마 누가 뭐 어떻게 알고 찔렀나 봐요. 그때 2007년 4월 달에 국회에서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정진석 의원이라고. 근데 처음엔 심플했어요. 근데 자세한 건 필요 없는 얘기 하는데 하여튼 그때 나온 의혹은 대부분 초기에 들었던 거, 뭐 한 명 지원해서 한 명 했고, 뭐 6일밖에 안 뽑아,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때 그 환노 위원장이 홍준표였어요. 게다가 홍준표였어? 예, 그 홍준표는 잘 알겠네. 그렇죠. 예. 정진석이 했으면 정진섭. 예, 정진석 말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일처에도 굉장히 깔끔하게 심플하게 끝났어요. 회의를 막 이제 제기를 하니까, 그럼 홍준표가, 그러면 노동부에서 그때가 이제 뭐 4월 10며칠이었는데 한 달 정도 말미를 주고 5월 20일까지 조사해서 자체 감사해서 보고해라. 라고 해서 그게 1차 2007년 감사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인사 처리가 미숙하고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한 소진이 있었지만 특혜 소진은 없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걸로 싹 클리어가 됐어요. 노동부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가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2007년 5월 달이잖아요. 그때부터 아무 얘기 없어요. 근데 이제 2007년 5월이면은 그 노무현 정권 때니까 나중에도 시부터 소진이 있었네. 그게 또 하나 또 뒤에 붙는 거죠. 그렇죠. 예. 아무 얘기 없다가 2008년이었으면 진짜 완전 클리어 됐을 건데. 아무 얘기 없다가 이제 2012년이 대선이 돼가지고. 네. 대선 전에 총선 때 때 이제 손수조 부산이 부산에서 사상 맞죠? 예. 네. 거기서 한번 질문한 거예요. 뭐 손수조도 무슨 뭐 이렇게 톡하게 마음을 먹고 물어본 게 아니고 문준영이가 뭐 했다는데 뭐 그 정도였겠네. 그런 얘기 슬쩍 물어보니까 준비를 안 했을 거예요. 뭐 문 대표는 이런 얘기 나올 줄 모르고. 그때 한 20명 지원했다는 건 아는데 그 별 문제 없는 걸로 감사 결과 클리어가 됐다라고 답변하고 또 넘어갔어요. 또 아무 얘기 없었어. 그냥 문제가 계속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대선이 나왔죠. 후보가 되니까 2012년 네. 10월달 이제 대선 후보 결정되고 본격 막 단일화 얘기 나오고 그때 국정감사 때 그때 이제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왔는데 그때도 2007년에 나왔던 얘기랑 한 개도 다를 게 없어요. 단지 그때는 이제 휴직하고 졸업하고 다 이제 그 회사를 떠났을 때이기 때문에 그 부분 뭐 휴직한 부분이고 뭐 살짝 들어가지 그것도 아무 뭐 떠들 것도 뭐 없어. 똑같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때 뭐 서명 얘기도 그때 나오고 했는데 그러면서 대선 국면에서는 국회 여러분 지난 대선 때 뭐 아들 얘기 나오는 거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죠? 이게 그 박근혜 진영에서는 그건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공격 포인트에서 빼버렸어요. 그래서 후보 토론에서도 일체 그 얘기 안 나옵니다. 예, 안 나왔어요. 네. 그리고 대선 후인지 전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디테일한 의혹이 나온 게 데일리인지 뉴데일리인지 하는 그 어디에서 엄청나게 또 뭐 길게 해요. 지금 돌아다니는 내용들이 그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들은 거기 나오는 이런저런 얘기들은 팩트에 부합하는 것도 아니고도 있지만 그게 1차 2007년 그 감사 그다음에 또 2010년에 했다는 그것 그다음에 2012년 국정감사 끝나고 뭐 또 그때 이게 얘기되지 않은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도 아무 얘기 없었어요. 그때는 아무런 반향도 일으키지 못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하 소장 말씀대로 또 대표님 말씀대로 이게 진짜 문제가 있는 거라면 이런 식으로 꺼냈다가 쑥 들어가고 이랬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지지자인 분들 여기에 의혹이 있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상대 진영에서 어떤 프레임을 짜고서는 들어왔냐면 사실은 그게 일부 뭐 뿌락친지 뭔지 모르겠는 이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는 문재인이다라는 프레임을 걸고서는 시작을 하더니 이게 문준용을 정유라랑 같이 등치를 시키면서 퍼뜨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거진 거예요. 정유라랑 매치까지 근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그럼 뭐 힘 있고 돈 있는데 뭐 그 정도 뭐 있지 않겠어?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뭔가 뭐 백 쓸 수 있을 수도 있지 뭐. 사실은 그게 백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되게 긍정적인 것처럼 하는 그 어떤 고리가 있잖아요. 그걸 노리면서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뭘 내용을 아냐? 몰라. 그냥 뭐 문재인이가 비서실장이었고 그러니까 뭐 자기 아들 뭐 거기다 하나 넣었나 보지?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사실은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꺼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자들도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이제 작전 세력에서 그러는지 갑자기 실시간 검색 1위를 막 이게 올라가고 하면서 이제 다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면 우리는 그게 지지자의 마음이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뭐 별것도 아니구만 싶어. 근데 저쪽에서 말을 거리를 뭐라고 계속 짜냐면 한 명 뽑는데 한 명 지원했다며 하더니 에이 그것도 뭐 2명 뽑는데 2명이랬는데 뭐 아닌데 사실은 뭐 20몇 명한테 했다는데 그러면서 너 왜 이렇게 자꾸 말이 바뀌어? 이런 식으로 거는 거예요. 그래서 너 괜히 급급하게 변명하느라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약간 그러니까 사실은 아니라는 걸 믿지만 믿으면은 됐지 뭐 그래. 아니 근데 저도 솔직히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저쪽 입장에서 한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나온 질문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나온 얘기 한 명 지원에 1명이라면 2명에 2명이라면 20몇 명이라면 하는 것은 의혹 제기 측의 얘기예요. 그렇죠. 한 명이 첫 번째 의혹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알고 보니까 2명이 들어가는 거죠? 2명이야? 마찬가지잖아. 근데 이제 그 깊이 얘기를 하지 않고 있던 캠프 쪽에 깊이 얘기를 하지 않았고, 나름대로 또 파악을 해보니까 그때 1명이나 2명 뽑은 게 아니라 20몇 명을 뽑았다는 거죠. 19명인데? 그런 사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사람들은 그렇죠? 의외로 되게 잘하는 것 같지만 자료를 이걸 또 찾아보고 하는 것도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들을 때 딱 하면 바로 그냥 반박 논거가 된다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건 좋고 해야 돼요. 그러나 기본적인 자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자세에. 아니,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서, 문재인이가, 그러면은, 엉터리로 했다는 걸 믿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는 건 내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진실을 믿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사람들을 앞에다 놓고, 진실로 답변을 한다고 해서, 그 속에, 설득되겠냐? 알고 보니까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말이 바뀌네. 뭐, 왜 그래? 이런 식으로 나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조원 대응은 사실은 선관위 핑계를 대세요. 그런 얘기 잘못하면 선관위 신고돼. 저거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뭐라든지. 사실은 가장 아싸란 거는 아까 서 대표님 말씀 맞다나 야 그럴 정도로 문제될 것 같았으면 2012년에 벌써 털었지. 걔네들이 그걸 말도 안 하겠어? 그게 이제 기존 캠프의 대응 방식이었어요. 2007년에 털었고, 2010년에 털었는데, 2007년은 노무현 정권이라서,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2010년 이명박 정권 때도 아무도 안 나왔다라고 했던 게 기존의 방식이었는데, 그것도 역을 잡아서, 2010년에는 안 했다! 라고 지금 나오는 게 최근. 이게 이제 디테일은 조금 이따가 우리 고혜석 기자가 설명해 주면 되고. 공격 방식이 그렇다는 거죠? 내 얘기는, 저쪽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말이 바뀐다, 엉터리다, 의혹이 간다, 그때 센 놈이 다 해먹지 않았었냐, 문재인도. 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해명이나 설득이 불가능한 사안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서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사실은 진실이 이거야. 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병신이에요. 그럴 때는, 그래? 너 고소? 해버리면 돼요. 사실은 그렇게 대응을 해야지. 아이고, 지금 20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20대가 흔들리기는 개뿔이 흔들려. 내가 20대들 물어봤어요. 10명한테 물어봤더니 문재인 누군데요? GOD 멤버예요. 그러더라고. 너 고소 아니면 쌩까든가. 그럼. 그리고 이제 그게 아마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에 저희 지지자들 중에 혹시라도 이게 잘못되면 이 여파로 뒤집히면 어쩌지? 자꾸 언론에서는 저렇게 여론조사도 불안한 거 자꾸 내놓고 하니까 지금 이제 조바심이 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저희 게시판에도 어느 분이 그거 올리셨던데,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그 책에서 딱 다루는 그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다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꾸만 코끼리를 생각해 돼서 프레임에 갇히는 것처럼 너무 이렇게 조바심을 내시면서 불안해하면 사실은 상대방을 설득하기보다 내가 거기에 빠져들 수 있다라는 것도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일단은 그거는 생각을 하고 단단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하도 그러니까 한번 진실을 밝혀보죠. 지금 거기 나와 있잖아요, 진실은. 우리 문바들이 먼저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린드버그 안경테는 실제로 80만 원이 넘는다더라.
그리고 그 의자는 중고가 아니고 실제로는 산 거더라. 라든지. 중고가를 갖다가 뭐 100만 원인가 그랬다는데 요즘 그 중고 100만 원을 못 구한다더라. 그래.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중고가 15만 원이었습니다. 어느 모델 하우스에서 산 거를. 처마가 30cm가 아니고 자세히 재봤더니 31cm였다. 그러니까요. 이런 그 처마 해명까지 거짓으로 일관하는 문재인 같은 이라고. 자세는 그렇고 저는 이제 생까기를 권해드립니다. 그것은 이제 누가 그런 얘기 한다고 해서 그걸 어떤 분이 내가 좀 안다고 해서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팩트로는 가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걸 왜곡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정확한 사실입니다만 또 나름대로 실드 친다고 여러 분이 얘기하는 가운데 또 부정확한 사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 우리 고일석 기자가 그 부분은 사실 난 뭐 이런 거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또 많이 바뀐다고 얘기 나오는 거죠. 예, 제일 먼저 질문이 뭡니까? 1번부터 10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냥 제가 이제 반대자 입장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어쨌든 관공서인데. 예, 준공본이고, 그때가 2006년이라지만, 지금하고는, 그때는 이제 뭐 비교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 청년 실업이 하고,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거긴 지지자가 그렇게 적었나요? 지원자가? 지원자가. 우선 이제, 한국고용정보원이 2006년 3월 달에 법인으로 따로 독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근로복지공단 소속이었어요. 근로복지공단의 한 기구였는데,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고용정보 서비스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2006년 3월에 독립을 시키고, 2006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때 초대 원장으로 노동행정관이었던 권재철 원장이 이제 임명돼서 내려가고요. 그러니까 고용정보원이라는 회사 자체가 알려지지가 않았을 때예요. 그 다음에 지금도 있죠. 예, 지금도 있죠. 고용정보라면은 뭐 정부나 기업의 여러 가지 고용정보를 다루는 그런. 예, 그러니까 이제 워크넷이라는 사이트도 운영하고 고용 수급이라든가 뭐 개발이라든가 직업개발과 이런 정보들을 다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죠. 근데 이제 워크넷이라는 사이트는 그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워크넷이라는 사이트가 주로 뭐 잡코리아나 이런 데 유료 사이트를 이용하기 어려운 데 있죠. 주방장이라든가 뭐 찬모라든가 일용직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디 뭐 사회복지직이라든가 이런 유료 사이트는 돈을 내야 되니까. 구인 광고를 내면 돈을 내야 되는데 그러기 좀 버거운 그런 좀 저소득층의 이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많이 이용하던 사이트였어요. 저소득층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영세기업, 영세기업이나 복지 관련 뭐 업체들 이런 데가 많이 이용하던 사이트이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뭐 사무직이나 이런 데 바라던 학생들은 취준생들 별로 잘 이용을 안 했던 곳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전에는 여러 그러니까 고용정보원이 3월 달에 오픈했잖아요. 그래서 1차는 여러 군데다가 공고를 냈어요. 3월 달에. 근데 그래도 거의 이제 지원자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때는 별로 안 알려졌어 그런 모양이고. 그렇죠. 예. 별로 알려지지 않아 가지고. 근데 이 문준용 씨가 들어가던 12월 달에는 신규 충원이 아니고요. 그전에 이제 그 근로복지공단 때부터 그 기구 때부터 일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비정규직이었대요. 거의 다. 그때 또 이제 그 해가 비정규직법이 통과됐던 때예요. 그래서 이제 참여정부에서 가급적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오랫동안 근무했던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바꿔라.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할 때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2006년 3월, 6월 요때 막 법인 설립하고 이랬으니까 바빴죠. 그래서 기왕에 있던 비정규직 직원들을 빨리 전환시키자라는 차원에서 공고를 낸 거예요. 내부를 발령하는 게 아니라 이건 신규 직원을 뽑는 형식을 취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이 촉박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의 모집은 첫 번째 목적이 내부 비정규 직원 중에서 선발을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 일반 직원 모집하는 건 곁다리로 하는 김에 그냥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이 훨씬 더 또 공고에서 조그맣게 나갔고요. 그래서 적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뒤에 또 2007년 하필이면 그때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들이 거기에 지원을 했다. 뭐 그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겠네. 하필 그때로 정확히 얘기하면 앞으로 청와대 비서실장이 될 사람의 될 사람의 아들이었네. 투비 비서실장의 아들.
전 민정수석의 아들, 현 백수. 의 아들이 지원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원자 적었던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대부분은 이래요. 그 비정규직을 특히 이제 관공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는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면은 뭐 이유는 뭐 퇴직급이라든지 뭐 그런 고용성계 이런 데 대해서 선례를 남기기 싫은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해직을 시킵니다. 그리고 새로 선발을 그렇죠. 해요. 예. 이런 형식을 통해서 비정규직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비정규직 너 다 올자로 정규직이야 합부하면 될 것 같죠. 근데 그거 선례가 돼 놓으면 이제 다음에 들어온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또 특혜로 전환할 수도 있고 해가지고 반드시 그렇게 해요. 일단 해고를 시킵니다. 저는 그 다음에 다시 뽑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뽑기 위해서 형식상 선발의 절차를 밟았고 그때 때마침 일반직도 필요하니까 개다리를 집어넣어가지고 공고를 냈는데 그 개다리에 문준용 씨가 지원을 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발점이 된 건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또 그러니까 그 자체도 하필이면 또 그렇게 된 거야. 소주가 있었고 또 뒤처리도 좀 여러 가지 범상치 않은 부분이 사실 있었죠. 네. 그다음 질문. 사실 뭐 없는 거 자꾸만 지어내려니까 퇴직금 부분을 근데 사실은 저도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휴직을 하다가 그거 졸업증명서 부분을 가지고 제일 지금 문제를 삼던데 예. 이력서를 낼 때 졸업증명서를 보통은 내는데 뭐가 뭐 예정서를 냈다는 둥 날짜가 뭐가 안 맞는다는 둥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건 뭔가요? 예, 요 고용정보원은 학력 제한이 없어요. 학력 제한이 없으니까 학력 관련 서류가 사실은 필요 없어요. 근데 단 학사, 석사, 박사의 경우에 학력 증명서를 요구를 해요. 성적 증명서 같은 건가요? 아니. 학력 증명서라는 것이 그러니까 학위 증명서 약간 다르게 교육부 명의로 발급해 주는 게 있어요. 아니 이제 최종 학력 증명서라고 그러는 건데 네. 옛날 국민 TV에서 그런 식으로 뽑았어요. 뭐냐면은 그 정신은 이런 거예요. 학력 안 본다. 지연 안 본다. 일반적인 이력서를 안 받아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소정의 이력서가 있습니다. 당신은 왜 지원했습니까? 그리고 국민TV를 어떤 매체로 생각하고 당신 지원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것만 이제 처음에 지원서에는 받아요. 서술형으로. 그래야 얘가 뭐 어디 중앙고를 나왔으면 내가 고등학교 후배가 되고, 외대를 나왔으면 내가 대학 후배가 되고, 이런 거 없이 사람을 뽑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지원서는 소정의 방식대로 정해놓은 대로 뽑습니다. 그게 이제 노무현 정부의 정신이에요. 아마 고용정보원도 과거에는 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을 거예요. 국민TV도 그렇게 했거든. 근데 만약에 이제 합격이 되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석사냐, 학사냐, 이게 따라서 급여 수준을 달리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그 학력증명서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합격하면 받는 거예요. 합격 안 하면 안 받아요, 아예. 합격한 사람만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회사에서는 최종 학력 증명서를 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이제 예를 대학을 졸업했으면은 대학 졸업 증명서가 최종 학력 증명서가 돼요. 근데 대학에 재학 중에 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경영신문 들어갈 때 그랬거든. 대학교 4학년 때 합격했어요. 저도요. 근데 졸업증명서, 졸업을 안 했는데 졸업증명서를 낼 수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졸업 예정 증명서라는 걸 해줘요. 그러면은 졸업 예정 증명서를 내면 돼요. 근데 고용정보원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왜냐하면 학력을 안 보니까 그렇죠. 받을 필요가 없잖아. 근데 합격하고 나면은 이제 이 사람이 고졸이면은 고졸에 상응하는 임금 체계가 있고 이게 다르거든. 그래서 최종 학력 증명서를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문준용은 졸업을 안 한 상태니까 근데 예정 증명서를 낸 거죠. 공고에 학력 증명서를 요구를 했어요. 네, 했는데 그것은 있는 사람에 한하는 그러는 거죠. 그 밑에 보면 뭐 논문 실적 이런 것도 요구를 해요. 그건 석사의 경우겠지.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사람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학력 증명서도 딱 학사, 석사, 박사를 찍어서 대학 졸업했느냐, 대학원 졸업했느냐, 박사 받았느냐, 그것만 딱 물은 거네. 예, 거기에 대한 학력 증명서만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졸업 증명서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문준용 씨는 그 학력 증명서를 학사, 석사, 박사 학력 증명서를 뗄 게 없잖아요. 그렇지. 재학 중에는 최종 학력 증명서는 고졸 증명서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안 낸 것이고, 이제 합격한 다음에 졸업 예정 증명서를 요구를 해서 낸 것이고, 이력서는 또 그 뒤에, 완전히 근무를 시작한 뒤에, 2007년 1월부터 근무를 했는데요. 근무를 시작한 뒤에 이력서를 따로 요구를 했어요.
처음에 지원할 때는 소정의 신청 지원 양식, 지원 그러니까, 양식에 내가 얘기했잖아. 국민TV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또 우리 독일에서 인사 공부하고 인사 전문가가 그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어. 그래서 이력서에 요즘 최근에 나온 연구소라고 가끔씩 신문에도 나. 네. 대학만. 예, 훌륭한 분이야. 최근에 나온 의혹 중에 새로 추가가 된 것이 이력서가 그러니까 12월 6일까지 접수였는데 이력서 보니까 12월 21일자가 뭐 있다. 라는 게 최근에 나온 것이죠. 나중에 냈으니까 그렇게. 예, 나중에 냈을 때 그게 뭐였냐면 그 전까지는 공모전 수상 경력이 3개였어요. 근데 그 사이에 한 개 더 받은 거야. 그래서 이력서를 내면서 또 문재인 아들답게 그냥 저 지원할 날짜에 맞춰서 내도 될 걸. 그때 새로 받았으니까 그걸 새로 넣은 거예요. 그 추가된 내용은 그 부분입니다. 그게 뭐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네. 근데 사실은 이분이 실력이 그쪽 업계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실력 가지고 여기 오는 게 그 사람이 손해라고. 그거야 뭐 이제 유학 대비 유학 갈 때까지. 예, 아니, 그런 식의 평가는 뭐 문재인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평가지. 아니 근데 좀 뭐냐면 맞답니다. 사람들이 예, 일반적으로 약간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 사람들은 정유라처럼 실력도 안 되고 출석도 안 되는 애가 너가 왜 이대를 들어왔어? 너희 엄마 빼기지.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프레임을. 근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이 사람은. 예, 그다음 질문을 받으니까 또 막막하실 건 하신 것 같은데. 또 이제 아까 그냥 자문자답 하세요. 예, 그러면 이 동영상 관련 업무 네. 전문가를 뽑는지 어떻게 알고 지원했냐. 네. 왜냐하면 거기 지원에는 그냥 일반직 5급 약간명 가로치고 전산기술 분야 경력자 우대라고만 쓰여 있거든요. 문윤용 씨가 지원한 것은. 일반직 5급이라는 것도 5급 공무원 사무관으로도 착각해가지고 또 엄청난 자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이걸 있더만. 가지고 그런 게 한 2007년에는 그런 얘기한 국회의원이 없는데 2012년에 김상민이라는 의원이 5급 공무원 이야기를 계속해요. 기자회견에서 5급 공무원이라도. 그래서 정관에서 5급 공무원 얘기하면 너 고소 아니야.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냥 그 체계가 5급이지 공무원 5급 공무원 사무관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 요것이 또 이제 그러니까 뽑을 때는 동영상 전문가를 노리고 뽑은 게 아니에요. 근데 문준용 씨는 동영상 전문가라는 자기의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그 일을 할 기대를 가지고 지원한 건 맞아요. 그런데 공교로운가요? 하여튼 그 뒤에 나중에 이거 정말 파헤치면서 고용정보원에서 동영상 전문가를 외부에서 모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를 문준용이가 어떻게 미리 알고 지원했다는 거죠. 의혹 내용은. 근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고용정보원에서는 영구직 말고는 몽땅 다 일반직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동영상 전문가도 그냥 영구직이 아니고 일반직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직 직원을 외부로 충원할 분야를 몇 가지로 설정해 놓고 있었어요. 동영상 전문가만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교육학, 경제학 또 몇 가지 전공, 그다음에 동영상 PT 전문가를 계획만 러프하게 잡아놓고 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모집하면 또 이제 원래 계획은 그때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이제 전환하면서 뽑은 거고 그 다음 해부터 상시 모집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상시 모집을 하면서 괜찮은 사람 있으면 뽑으려고 한 거죠. 상시 모집이라는 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이제 기업들은 뭐 하반기 상반기 해가지고 딱 정해서 사람을 뽑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기업의 방식이 상시 모집으로 바뀌어요. 필요하면은 사람 뽑는다. 라는 거죠. 그게 상시 모집입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내부의 계획은 그랬고 근데 마침 이제 전문가 들어왔으니까 빨리 뽑은 거예요. 그럼 문준용 씨는 어떻게 알았냐?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몰랐는데 워크넷을 관찰하면서 고용정보원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하니까 새로 막 만들어지는 데가 막 매일 업데이트되고 이럴 때였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뭐 직업의 세계라든가 이런 동영상 관련 자료가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를 본 거예요. 이 동영상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때 많이 이렇게 그런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동영상 관련 전공하는 학생들한테 아르바이트 자리도 많이 나오고 해서 여기 들어가면 동영상 일을 많이 할 수 있겠다라는 이 문재인 아들답게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갔구만. 네. 안 들어갔어야 되는데 말이야. 열심히 그쪽을 파헤치는 학생들 사이에는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쭉 보고 있는데 마침 나왔으니까 지원을 한 거예요. 내용만 가지고는 2007년 입사 당시의 의혹은 거의 다 해소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이제 2012년 스테이지에서는 유학이 나오죠. 그다음에 휴직이 나오고 휴직에 대한 내용은 그러니까 14개월 근무를 하고 네. 23개월 휴직을 했는데 근무한 기간보다 휴직 기간이 훨씬 더 길다는 거죠. 네. 휴직 기간에 퇴직금도 다 계산을 쳐서 받고 이게 이제 특혜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실이면 특혜는 맞네. 사실이면 네. 그건 사실인데? 그래? 왜 그럼 특혜가 아니에요?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휴직 기간에 퇴직금 계산해서 주는 건 규정이에요. 아,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공무원들 다 그런데 원래. 아, 그래요? 예, 뭐 육아휴직했다고 해서 그 부분을 빼지는 않으니까 나중에 퇴직금 할 때. 근데 유학 가는 것도 휴직도 그렇게 쳐주는구나. 예. 아, 공무원 진짜 신의 직장 맞네. 예, 그래서 이제 유학 갈 때 심사를 받죠. 이놈이 이제 유학 갈 만한 일인가. 그래서 자기 업무와 관련된 자기 개발을 위한 유학은 허용을 한다는 거예요. 휴직을 하고. 근데 대부분 이제 일반 기업들은 그렇게 못해요. 왜냐면은 그렇게 해서 유학을 가잖아. 그러면 조건을 겁니다. 너 유학 간 기간에 2배만 이 회사에서 더 근무해야 된다. 그렇지. 그걸 반드시 걸어요. 그러려면 무슨 뭐 유학 비용을 뭐 대주지 대신에. 이건 대주지는 않고. 아, 유학 비용 안 되잖아. 갈 때 이제 그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파슨스쿨에 입학허가는 미리 받아놨는데. 파슨스쿨 유명한 데 아니야? 예. 전액장 학생으로 어드미션을 받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 일단 우리 문준영 군이 그 능력은 있는 예. 학생이구만. 뭐 가입학쯤 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바로 아무래도 무슨 미국 생활이 무슨 했던 친구가 아니니까 어학연수를 하고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학연수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죠. 처음에 이제 파슨스 스쿨에 어드미션을 받았는데 그때는 이미 고용정보원에 합격한 뒤라서 바로 그만두고 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표 얘기로는 돈도 좀 쪼달리고 해서 그러던 차에 그럼 한 1년여 더 있다가 해서 이제 입학을 1년 연기하고 근무를 했던 거예요. 근데 입학을 더 미룰 수가 없으니까. 그럼 깨끗하게 퇴직하고 갔으면 휴직을 하고 갔구만. 아,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먹튀 하듯이 가기도 뭐하고 아무래도 예술직이니까 예술 가니까 갔다 온 다음에 직장을 잡고 있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겠죠. 그래서 이제 고용정보원이 얘기를 했겠구만. 네. 내가 파슨스쿨 어드미션 받았는데, 휴직이 되겠느냐. 네. 휴직이 안 되면 퇴직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랬더니, 된다. 이렇게 얘기했겠네. 해서 이제 근데 어드미션이 퍼펙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 어학연수 저를 6개월짜리 휴직을 허가받아서 갔어요. 가서 어드미션 확실히 받아서 2년으로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먹튀가 아니고 문준용 씨는 계속 근무를 하려고 했었어요. 2년 됐을 유학하고 때. 돌아와서 근무를 하려고 했는데. 네. 그러면 더 휴직을 더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휴직을 더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갔어요, 원래. 학위를 받고 몇 가지 자격을 획득하면 더 휴직이 연장된다. 연장된다는 걸 알고 갔어요. 그런데 정권도 바뀌고 이제 흉흉하니까 미리 물어본 거예요. 이 구두로. 저 휴직 연장하려고 그러는데 되겠냐. 근데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정권 바뀌어서 그랬구나. 예. 야, 너 문재인 아들이잖아, 속으로. 예. 실제로 잘린 거예요. 실제로 잘린 거구만. 예. 자, 나 기가 막혔어, 진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사실 파슨스 스쿨 들어가서는 사실 여기에 목매달 필요는 사실 없는 없지. 거죠. 근데 그래도 의리도 있고, 도와주는. 휴직 처리까지 해가지고 보내줬는데, 그냥. 가서 휴직 좀 더 해서 가서 얼마라도 좀 더 근무를 하려고 생각하고 알아봤는데, 노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학위를 받을 학위 예정이라도 입증할 수 있으면 휴직을 계속 시켜준대요, 원래. 그럼요. 네, 거기서도. 그런 사례도 많이 있고. 그래야지 실력자를 다시 데리고 와서 또 쓰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문준영이가 먹을 것만 꽃감처럼 빼먹고 쏙 도망간 게 아니고, 일단 자기 할 도일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정부에서 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얼마나 깁니까? 네. 깔 때는 쉬워요. 깔 때는. 한마디면 되는데. 문재인이 아들 봐줘가지고 공기업에 취직시켜줬다더라. 신의 직장이더만, 알고 보니까. 그것도 5급 공무원이라더라. 그럼 5급이면 사무가 있고 행정부 시작하는 거 똑같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쉬운데, 해명을 하려면 정말 길게 해야 돼. 피곤해요. 5급 공무원이 아니고, 그냥 고용정보원의 5급직은 실제로 공무원하고 비교하면 한 7급이나 9급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 그게 이렇게 하려면 구차하잖아. 월급은 그렇게 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근데 연봉이 3천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야, 지금부터 10년 전에 3천만 원이면 존나게 큰 거야. 이렇게 말하기 좋지. 예, 3,450만 원인데요. 그거는
연봉 책정된 연봉이 아니고요. 그것도 참 설명하자니. 그 이제 기본급은 1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연봉으로 치면은 150면 1,800만 원이죠. 1,800만 원이죠, 그죠? 네. 근데 이제 공무원이나 공기업은 수당이 이렇게 많대요. 그러요. 맞습니다. 책정돼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실수령액이에요. 연봉이 얼마냐라고 하면 공시적으로 1,800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다 그만큼 네, 공무원 체계가 좀 문제가 많아요. 이 기본급을 낮게 하고 수당을 많이 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보너스를 적게 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죠. 보너스는 기본급에 대해서 주거든. 그럼 이제 퇴직금도 150만 원 준 거예요. 그렇죠. 300만 원 준 거예요. 기본급을 낮추는 이유가 퇴직금. 그렇죠. 그다음에 그 봉급 인상. 이게 150만 원 대비해서 5%를 올리는 거하고 300만 원 대비해가지고 5%는 다르거든. 그래가지고 거기 싹 나중에 정리가 돼가지고 일반 기업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안티 여러분들께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네. 이게 여러분들이 까기는 쉬워요. 근데 여기서 또 하다 보니까 이 반박이 또 상당히 구체적이고 다 입증이 된 거고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치기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뭘 고소? 신나게 깠는데 이래가지고 나중에 소환장 날아오라. 뭐야 이거? 이래 되고 한다고. 그럼 나중에 되면 정상을 참작해 주세요. 해봤자 그때 늦었어. 하고 또 문재인에 대한 미움만 더 커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나중에 내가 아닌가 보다. 다시 문재인을 지지해야 돼. 이럴 리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전한 네거티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문재인 안경 비싸다니까. 문재인 의자 중고 명품이라니까. 그래 중고가 뭔 중요해. 30cm 나왔잖아. 30cm 나왔잖아. 이런 거는 팩트야, 팩트. 이미 사실로 확정돼 있는 거고, 아니, 문재인이 그거 한다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문재인 때문에 린드버그를 알았어요. 그걸 한 다음에 그 린드버그를.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 근데 그게 진짜 유명한 브랜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열심히 팠어. 저도 이 안경 때문에 맨날 제가 안경 벗어놓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안경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그래서 그러는 건데, 린드버그가 이런 현상이 제일 적대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제일 가벼운 안경테라 가지고. 이걸 살려고 노력해봤는데, 80만 원이면 좀 그렇잖아? 어떤 사람 농담처럼 문재인이 쓰는 안경 누구도 쓰고, 저 사람 진보 아니라고 인사들도 다 쓰고. 그래서 나도 갑자기 린드버그에 좀 관심이 확 가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중국제 5만 원짜리를 갖다 한번 사봤어요. 짝퉁. 짝퉁. 똑같은 거. 똑같아. 생긴 완전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나가지고 5만 원짜리에다가 그러나 태는 5만 원이지만 그러나 알은 또 비싸가지고. 태 5만 원이면 그 자체도 싼 건 아니야. 네. 대표님 너무 가난해서 그런 거. 국회 안경원에 가면 좋은 거 3만 원이면 사. 이거 3만 원짜리야 이거. 그 좋은 거나 하기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좋은 거야. 알은 12만 원짜리를 해서 박아 넣었어요. 그래서 써봤어. 하루를 쓰고 나니까 이건 손오공 머리태 같은 기분이 들어요. 조여. 더 머리를 조여가지고. 이게 참 중국산 짝퉁 한번 써본다고 그랬다가 지금 아직까지도 오리지널도 그렇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면 드릴 말씀도 있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그럼요. 기본적인 가장 이제 공격이 많은 부분에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근데 내 얘기는 이런 디테일을 해명을 하려면은 전문가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미루세요. 예, 고일세한테 물어보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섣불리 얘기하려 하지 말고. 청취자분들 중에 그것보다도 그냥 우리 청취자들은 그냥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상대해야 될 사람들은 문재인 안티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 안티들은 확실한 팩트로 입증된 안경 게이트, 처마 게이트 이쪽으로 유도를 하시면 의자 게이트 이렇게 이제 3대 게이트, 문재인 3대 게이트로 하시면 이건 확실한 팩트니까 얘기를 하다가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나 구차스러워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문재인 특히 5급 이런 얘기들은 이제 함부로 하면 너 고소하면 꼼짝씩 걸립니다. 이제 중앙선관위가 그렇게 얘기를 해놨으니까 이게 이제 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안티 여러분들께도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면 조심해서 하십시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이제 허위라고 지정한 그 두 가지 얘기는 더 이상 안 해요, 사실. 그런데 그러면 다른 얘기들, 지금 얘기들 두 명을 일부러 미리 짜고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 되느냐?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지금 저희 자유당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특혜는 확인되지 않은 걸로 결론 내려진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것은 허위 사실이에요. 그러네요. 지금 이제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뭘 꺼내 들고 왔냐 하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 중에 유학을 갔는데 휴직하고 유학을 갔는데 인턴을 했다는 거예요. 이중 취업이라는 거죠. 이거 허위 사실이에요. 이제 허가 안 받고 무단으로 미국 가서 공부 한 달씩 가가지고 돈벌이 했다는 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거 아마 걸 거예요.
이게 더 커지면. 첫 바다예요. 뭐냐 하면 아까 설명드렸지만.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얘기는 아니지? 아닙니다. 뭐 따로 했을 거예요. 그러면 면책 특권에 해당 안 되지? 면책 특권 아닙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슨 스쿨에 가입학은 받아놨는데 어드미션을 확실히 안 받아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어학연수를 꼭 가야 되기 때문에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6개월짜리를 이제 기간 중에 프로그램을 했는데 거기에 무급 인턴 프로그램이 껴있던 거예요. 그것도? 예. 6개월 그 의학연수 프로그램에 무급 인턴이 아예 그냥 패키지로 들어가 있었구만. 그렇죠. 그것까지 고용정보원 인사위원회 승인을 받고 간 거예요. 내가 가서 이런 걸 받을 거다가 다 심사받고 오케이 봐서 간 것이기 때문에 이중 취업이나 뭐 무단 취업이나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런 것들 디테일한 것들을 함부로 얘기하면 명예훼손은 이제 허위 사실 6%에 의한 그러면 골치 다 걸리고요. 다음에 이제 특히 본선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특정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사실 비방을 했다면 빼도 박도 못해요. 선거법 위반으로 들어가네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마음대로 하세요. 뭐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인데 젊은 사람들은 근데 차라리 징역형을 때리면 좋은데 벌금을 때리는데 그게 액수가 큽니다. 500만 원 이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500만 이상이고요. 500만 이상 받으면 젊은 사람들은 공직에 취업 못해요. 선생님도 못 되고요. 예, 선생님도 못 되고요. 공무원 7급이든 9급이든 행정고시든 사고시든 아무것도 못 하고요. 엄청 작은 일이 아니에요.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두 가지 엄청난 일에 걸렸구나. 네, 그렇죠. 선관위에서 얘기한 두 가지 요것만 피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괜히 불끈한 무슨 생각에 지금 함부로 얘기했다. 진실을 알고 있는 놈이 지금 다른 일로 해가지고 지금 검찰에 붙들려가 있는데 그 새끼를 쫓쳐가지고 진실을 드러내면 나도 나중에 재심 신청할 수가 있는데. 꿈도 꾸지 마십시오. 죄가를 깊이 뉘우치십시오.